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에 치러진 제1차 모의시험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간단하게 개관하고 그에 대한 출제 의도,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소사실은요.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범행이었습니다. 예년처럼 공동범행이 등장을 했지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김갑동과 피해자 사이에 생일 선물, 생일 축하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 김갑동은 피고인 이을남과 통화를 하면서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말을 했고요. 피고인 이을남은 싸움 현장을 촬영할 테니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하면서 싸움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김갑동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이여구를 폭행해서 넘어뜨리고 복부와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을 했고요. 피고인 이을남은 모든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다. 그래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죠. 이에 대해서 피고인 김갑동은 이여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진술을 했고요. 피고인 이을남은 김갑동과 공동해서 이여구를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역시 공동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출제 의도가 있는지,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에서도 검토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 두 가지 문서가 출제가 되었고요. 검토 의견서는 55점을 만점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금방 봤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PDF 파일을 참조하시고 이번 녹화 강의에서는 주요 쟁점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동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에 대해서 폭처법 위반 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고인 김갑동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변론 요지서니까요. 피고인이라고 하면 피고인 김갑동이 되겠죠. 피해자 이여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을남과 공동해서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소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증거 능력 없는 증거들을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을남에 대한 경찰 피해자 신문조서는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로서 당해 피고인인 김갑동이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증거기록, 증거 목록 문제 9페이지 9쪽을 보시면 공소사실 1항 부분에 대한 이을남 피해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김갑동이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고 있는 것을 증거 목록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지요. 두 번째로 수사 보고서 나서성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 보고서입니다. 수사 보고서는 피고인이 부동의를 했고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데 결국 313조의 서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원 진술자인 나서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살펴볼 것 없이 증거 능력이 없겠습니다. 자필도 아니고 서명 날인도 없어서 313조 1항의 요건을 더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법리지요. 그러한 법리는 나서성이 법정에서 성립진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것과 증거에 동의했느냐 부동의한가의 문제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SSD 카드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거죠. 형사소송법 215조 1항에 따라서 압수수색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영장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류물 압수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218조는 에 해당한다 그러면, 즉 유류물 압수에 해당한다 그러면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요구하지 않지요. 범죄 수사를 위해서 정보 저장 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또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서 유류물 압수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압수물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즉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또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적이지 않다. 참여권자의 참여가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법리가 설치가 되었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SSD 카드의 투척 시점 및 장소를 고려해 볼 때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피고인 및 기물려가 피고인의 모친이죠. 소유권을 부인해서 유류물로 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류물 압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출제 의도이고,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압수 당시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SSD 카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한편 나아가서 증명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는 이일남의 변론 요지서를 원용을 해도 되고, 여기서 쓴 다음에 검토의견서에서 변론 요지서에서 원용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 억울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뒤에 나오겠습니다. 또 객관적 증거와도 불일치한다고 보여지고요. 달리 공소사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뭐 주요한 요소는 아니겠지만 이번 시험에서 출제 의도로 보여집니다. 결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반 공동폭행의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검토 의견서니까 이렇게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대표 변호사에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축소 사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결합범의 경우라든지 특별법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죄가 된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말고 혹시 축소 사실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축소 사실인 폭행의 범행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살펴보면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억울을 폭행한 사실은 자백을 하고 있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같은 보강 증거가 있어서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 출제 의도와 법적 쟁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갑동에 대한 공동폭행, 폭처법 위반 공동폭행의 점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몇몇 답안들이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열거한 답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변호사 시험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쭉 열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고요. 다음으로
공동폭행의 의미에 대해서 다소 장황하게 설명한 답안들이 있었는데요. 이 출제 의도에서는 물론 그러한 법리 하에서 공동폭행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금방 살펴보신 것처럼 사실관계 측면에서 공동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무죄다, 증명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 포커스가 초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공동폭행의 의미에 대해서 법리를 자세하게 쓴 것은 틀린 답안은 아니지만 특별히 채점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서성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 성립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쓴 답안이 있었는데요. 볼 수 있었는데 진정 성립 부분과 자필 또는 서명 날인이 없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겠고요. 한편 주목을 끄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SSD 카드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을남이다 라고 해서 이을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답안일 수 있는데요. 근데 대법원 판례의 출제에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안에서는 촬영자가 물론 그 나중에 압수된 사람 SSD 카드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이번 2025년 6월 문제에서는 이을남이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을남이 SSD 카드의 실질적 소유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압수하는 과정에서 SSD 카드를 유류물로 보는 단계에서 이을남이 촬영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을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 취지가 해석이 되고요. 물론 그에 대한 반대 견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례의 상태 하에서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하에서도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밝혀진 다음에는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을남이 실질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이을남에 대해서는 참여권을 보장해줬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에는 그런 그 유류물로 판단해서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을남이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답안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김갑동에 대해서 축소 사실로서 폭행의 점을 검토를 해주게 되는데 사실관계를 오해해서 특수폭행죄로 검토한 답안도 있었는데요. 특수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논한 답안도 있었는데 김갑동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분은 논점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김갑동에 대한 폭처법 위반의 점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김갑동에 대한 주거 침입의 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본 것처럼 공동범행에 이어서 피고인 김갑동의 단독범행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주거 침입입니다. 다세대 주택 주차장을 거쳐서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서 내부 계단을 통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박피해의 다세대 주택 302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고요.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현관문에 마스크를 걸어 놓았으며 피해자의 사진을 현관문에 올려놓는 등으로 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김갑동은 열린 공동현관으로 조용히 들어갔다가 나왔을 뿐인데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출제 의도와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한 법리를 먼저 살펴보면요.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 계단, 또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되겠죠.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외부인이 출입한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해당 공간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인지,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는지,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역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은 상가없이 입주민들만 거주하는 전형적인 다세대 주택으로서 공동 현관, 공용 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부분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1층 주차장의 CCTV 작동 중 외부 차량 주차 금지 문구 및 CCTV 설치는 외부인 무단 출입을 통제 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야간에 밤 10시경이죠. 침입해서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스크, 사진을 놓아두고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는 등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행위를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증거로서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조서 및 법정 진술이 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사진 캡처 등을 종합해서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바 앞에 주차된 피해자 박피해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향 지시 등 레버, 실내 룸미러 등 수리비 합계 43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승용차를 손괴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점을 검토를 해보면요, 피고인은 일단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죠. 금방 본 것처럼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잠을 잤을 뿐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손괴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했는가를 살펴봤더니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손괴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차 안에서 손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측 진술이죠. 추측 진술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제3자가 이 사건 차량에 들어와서 차량 내부를 손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피고인도 사건 당일 농협 체크카드 분실 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한 것을 봐서 사건 당일에 자신의 소지품을 도난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차량 콘솔 박스 내 현금 30만 원을 피해자도 도난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차량의 조수석 문이 창문이 열린 채로 시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차량 앞 유리창에 운동화 신발 자국이 있었는데 CCTV 화면으로 보면 피고인은 황갈색 구두를 신고 있었던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에 의한 차량 파손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은 피해자 박 피해와 피고인이 교제를 하고 다툼을 반복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결벌을 통보받게 되고요. 앞서 본 것처럼 재물손괴 범행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알고 피해자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공소사실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박 피해와 통화가 연결되지도 않았고 통화가 연결되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는 사망과 같이 사망 1항과 사망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8일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3일간의 전화를 하고 나서 28일 날 피해자가 근무하는 유흥업소로 가는 도중에 유흥업소 인근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서 너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널 가만히 둘 것 같아? 배신자 죽여버린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날인 29일 날 앞서 본 25일과 27일의 범행처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이번엔 전화를 받았는데요. 20초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전화를 끊음으로써 여기까지 이제 공소사실이고 법적인 평가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향, 글, 부호,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죠.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이 사망에 대해서도 앞서 본 1항과 마찬가지로 통화가 연결되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겠죠.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박 피해와 통화가 연결되지도 않았다. 이 부분은 1항에 대한 주장으로 보여지고요. 진술로 보여지고 통화가 연결되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요. 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사실은 특별형법의 문제라서 그 법령과 조문 내용을 문제에다 실어준 것이고요. 이와 같이 변호사 시험 법전에 없는 죄명이 출제될 때에는 그 죄명뿐이 아니라 법조문 내용과 이런 것을 앞부분에 실어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의 범행 중에서 전화에 관련된 범행 2025년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20차례에 걸쳐서 전화한 것과 3월 29일 날 전화를 받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끊은 그 범행은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법리에 따라서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것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요. 스토킹 처벌법 2조 1호 다목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이 상대방 등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법리입니다. 설령 피고인이 통화 당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서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벨소리나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등까지도 포함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회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 휴대전화의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지 등이 나타났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봐야겠고요. 전화통화 중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3월 29일자 범행에도 이전 20회 전화 및 협박 등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신전 벨을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보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전화를 걸어서 받지 않았다는 부분 또는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 피고인의 진술, 일부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백이라고 명시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소사실의 요지에서는 반가로 2번이었던 3월 28일자 범행에 대해서는요, 다 아시다시피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중 일부에 대해서 확정 판결 또는 약식 명령, 직결 심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있는 때에는 그 기판력이 나머지 범죄에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도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입장을 알 수 있겠지만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법리입니다. 하급심에서도 여러 개 선고하고 있고요. 그 법리를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출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와 협박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공소사실 같은 경우 감당할 수 있겠냐, 겁을 준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스토킹 범죄와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3월 28일자 협박형의 행위에 대해서 협박죄로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3월 28일자 범행은 스토킹 행위 중에서 3월 28일자 범행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이기 때문에 위 협박죄 확정된 약식명령이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법 조문의 내용이죠. 326조 1호에 의해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검토해 주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 요지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공소사실을 살펴봐야겠지요. 네,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서 양식이었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김갑동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검토하면서 본 바와 같고요. 이에 대해서 변론 요지를 작성을 해보면 먼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동이 피해자 이어구를 폭행할 당시에 현장에서 동영상만 촬영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김갑동의 폭행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변소 요지를 작성을 하고요. 그렇다면 증거 능력 없는 증거부터 배척을 해줘야 되겠죠. 먼저 피고인 본인에 대한 이을남 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정법 312조 3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을 것이고요. 수사보고 나서성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는 역시 중복되는 부분으로서
긴갑동의 검토의견서에서 검토를 해주든지 또는 이 변론조에서 검토해주면 되지요. 313조 1항의 문서 진술서 능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 진술자인 나서성의 자필 또는 서명 날인이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는 증명력이 부족한 부분이 될 텐데요.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는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팔을 휘둘러 자기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법정에 이르러서는 진술이 바뀝니다. 사실은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팔을 휘둘러 저를 위협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김갑동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막고 있어서 피고인 이을남이겠죠. 이을남에 대하여는 촬영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을 해서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변경했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객관적인 증거와도 불일치하게 되는데요. 피고인이 폭행행위를 촬영한 피고인이라고 하면 이을남이죠. 이을남이 폭행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에도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아서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는지가 중요한 가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밖에 다른 진술 가지고는 증거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요. 다른 공소사실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팔을 휘둘러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축소사실로서 폭행 방조의 점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점이 아니라 폭행 방조죠. 싸움을 부추기고 촬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김갑동에게 폭행에 관하여 조언을 하고 격려를 하고 폭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는 폭행의 정범인 김갑동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행위로서 폭행 방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폭행 방조는 공소제기된 공동폭행 범죄 사실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폭행 방조에 대해서는 형법 260조 제3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을 하죠. 그에 대해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소서를 제출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 방조의 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때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7조 제6호에 따라서 호수도 잘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을남의 공갈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공갈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요. 1항 기재와 같이 즉 공동폭행 기재와 같이 김갑동과 피해자 이어울의 싸움을 동영상 촬영을 하고 피해자가 김갑동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촬영을 한 거죠. 그리고서 피해자에게 김갑동에게 주어야 하는 10만 원을 나에게 보내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지만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있는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카카오머니로 교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를 공갈해서 10만 원을
갈취했다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기네요. 요지는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논외로 하고 공갈의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요. 이을람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해서는요. 공갈죄의 경우 형법 제354조에 의해서 328조가 준용이 되기 때문에 비동거 친족 간의 범행인 경우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공갈죄 피해자인 이억울은 사촌 인척관계에 해당을 하고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 328조 2항에 의해서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고,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6월 9일 날 고소 취소서를 제출해서 고소를 취소를 했죠. 결론적으로 이 공소사실은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후 고소가 취소됐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7조 5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공소기각 판결 설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간단하게 법리를 쓰고 이 사건의 경우를 설치해 준 다음에 결론을 언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와 같은 실체 판단을 할 필요가 없겠죠.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하는 변론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을람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을람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의 점의 공소사실은요. 화물차를 운전해서 편도 5차로 중에서 1차로의 도로를 따라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을 진행을 하다가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엄상주의무를 위반해서 백색 실선 구간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요. 도로면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입법 취지라든지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 위반 중에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표지 위반에만 적용이 되는데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 금지 표지이므로 통행금지 표지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또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처벌 체계도 달리하고 있어서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법률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법리를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백색 실선을 침범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 대해서 교특법 단서 1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조 2항 본문, 4조 1항 본문에 따라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선고되어야 합니다. 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미를 구성을 하면 변론조지서로 작성이 되겠죠. 다음으로 배임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양도담보로 제공을 해서 화물차 등록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임무가 생겼는데 그에 위배해서 최매수에게 제3자에게 화물차를 매도하고 매도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남손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라는 것이 배임죄
공소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채무자가 양도담보 설정 계약에 따라서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 설정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일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신임관계 기초에서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죠.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약정하고서도 불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는 양도담보 설정 계약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불과해서 피고인이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따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변론을 하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의 공소사실은요, 성명불상의 아는 동생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에 차를 빌리면서 렌터카 직원에게 차량 대여를 요청하고 렌터카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 및 운전자의 확인을 위해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보관 중이던 홍길동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진을 임정직에게 제시해서 공문서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여기서 모두라는 것은 사실은 앞에 나온 배임, 또 교특법 위반, 공갈 전부를 가리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다 인정하는 거였죠. 이에 대한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지시사항에 따라서 정상변론을 하는 것인데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를 않았고요, 그 밖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선철구한다라고 세 가지 정도를 찾아서 양형 사유를 찾아서 써주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공소사실에서 나눠드린 자료 각주에도 써놨습니다만 일부 견해가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서 공문서 부정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공소사실에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했다는 사진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 신문조서의 내용 기록 48쪽 이하를 보거나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다니다가 제시한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출제 의도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다니다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에 있는 홍길동의 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출제 의도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전혀 견해를 달리해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래의 출제 의도는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 자체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사진을 찍은 이미지 파일을 제시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또 많을 수 있고 판례도 있는 것 같은데, 사진 자체를 종이로 된 필름을 인화한
그런 사진을 갖고 다닌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수의 학생들이 생각한 것처럼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만 사진이란 부분을 공소사실에 기재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고 그럴 만한 이유는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본래의 출제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끝으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 6월 1차 모의시험으로서 비교적 평이한 또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8월, 10월로 가면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2025년 6월 1차 모의시험에 대한 간략한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